안녕하세요. 후한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한복판,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박복자. 여사의 저택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박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방금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에는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잔인한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악착같이 모은 100억이라는 자산이 이제는 주인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녀는 이 무서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지 판단조차 서지 않아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큰 며느리 강유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님, 저 왔어요 라며 가식 섞인 교태를 부렸을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유라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사실 유라는 병원 총무과에 심어둔 지인을 통해 시어머니의 상태를 이미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오는 길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황급히 진단서를 소파 쿠션 밑으로 숨겼지만 유라의 매서운 시선은 이미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리신 사람처럼요. 유라가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척 손을 잡았지만 박 여사는 그 손길이 마치 뱀이 몸을 휘감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연락을 하면 어머님이 대비를 하실 텐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나저나 숨기신 거 그거 뭐예요? 건강검진 결과표인가요? 유라는 박 여사가 대답할 틈도 없이 소파 쿠션을 획 젖히며 진단서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펼쳐 훑어내려가는 유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나 치매라니요. 100억 자산가 박복자 여사님이 머릿속 지우개를 키우고 계셨다니 이거 정말 특종이네요. 내 나라,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그리고 너 말투가 그게 뭐냐? 사생활이요? 어머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곧 본인이 누군지도 잊으실 텐데 사생활이 다 뭐예요? 제가 어머님 대신 이 집이랑 건물들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유라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진단서를 흔들며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믿었던 가족의 배신에 숨이 막혀왔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실을 휘저으며 집안의 고가 골동품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만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탐욕으로 물들었고 박 여사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답니다. 유라는 곧바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과 재산 증여에 관한 각서들이었죠. 박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유라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어머님, 좋게 말할 때 여기 지장 찍으세요. 아님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내쫓기고 싶으신가요? 치매 노인네 하나 요양원에 가두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박 여사의 화려한 저택은 그날 이후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며느리 유라는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집안의 일꾼들을 모두 해고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10년 넘게 박 여사의 손발이 되어주던 가사 도우미와 정원사들이 한순간에 쫓겨났고 그 빈자리는 유라가 직접 고용한 정체불명의 사내들로 채워졌답니다. 유라는 박 여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 속으로 던져버리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박 여사를 거대한 저택의 2층 안방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제 박 여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마다 나타나 재산양도 서류를 내밀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완강히 거부하자 유라의 본색은 점점 더 악마처럼 변해갔답니다. 어머님, 아직도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 넓은 집에서 어머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요. 유라는 박 여사의 방문에 밖에서만 열 수 있는 특수 잠금 장치를 달아버렸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문이 잠길 때마다 박 여사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죠. 유라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 부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해준 게요? 맨날 돈 줄 때마다 사람 자존심 짓밟으며 훈수 두신 게 해준 거예요? 그건 적선이지 사랑이 아니죠. 유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박 여사가 가장 아끼던 자수정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라며 가져온 식판을 바닥에 툭 던져 놓았는데 그 안에는 식어 빠진 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답니다. 치매 환자는 과식하면 안 된대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딱 좋게 제가 식단 조절해드리는 거니까 감사히 드세요. 너 정말 천벌을 받을 거다. 내 정신이 나간다고 해도 하늘이 지켜보고 있어. 하늘이요? 하늘은 돈 많은 사람 편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전 어머님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낼 생각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치매가 뭔지 경험하게 되실걸요? 유라의 서늘한 협박에 박 여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가며 다시 한번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려왔죠. 박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보며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유라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거실에 설치된 모든 CCTV의 방향을 박 여사의 방으로 돌려놓고 실시간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시어머니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즐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박 여사는 창살 없는 감옥 안에서 유라가 내뱉은 가시 돋친 말들을 되새기며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라의 압박은 더 교묘해졌고 저택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유라는 이제 박 여사의 인감 도장을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지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적막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의 첫째 아들 진수가 퇴근해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유라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보석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답니다. 진수는 2층 어머니의 방문에 설치된 낯선 잠금 장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유라의 서늘한 눈빛 한 번에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진수는 이미 사업 실패로 수십억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기에 어머니의 재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라는 그런 남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그를 자신의 악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였답니다. 박 여사는 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두드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려 외면할 뿐이었죠. 유라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어머니가 아무리 아프셔도 방에 가두는 건 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치매 판정받은 거 잊었어?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 100억, 사회 환원이든 뭐든 다 날아간다고. 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진수의 코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미 진수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채무 변제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당신 당장 내일 모레면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 도장 안 찍어주시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강 가야 한다고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웃들이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 내가 이미 방음에 신경 좀 썼으니까. 그리고 내일부터는 외부인들 절대 못 들어오게 보안업체도 바꿨어.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 내 말대로만 해. 유라는 진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죄책감에 몸을 떨면서도 결국 유라가 건네는 독한 양주를 받아 마시며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죠. 한편 유라는 진수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박 여사의 건물을 금매로 처분하기 위한 가짜 대리인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죽기도 전에 이미 그 시신을 뜯어먹을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셈이죠. 박 여사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비겁한 침묵과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절규에 진수는 귀를 막았지만 유라는 오히려 TV 볼륨을 높이며 즐겁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유라는 이제 박 여사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며 약통에서 정체불명의 알약 몇 개를 꺼내 물컵에 담았답니다. 그것은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고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이었고 유라는 그것을 영양제라고 속여 박 여사에게 먹일 계획이었죠. 박 여사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흐릿해지는 기억만을 붙잡으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마저 등을 돌린 현실은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유라는 이제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택의 2층 복도는 이제 유라의 발소리만 들려도 공포가 서리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라는 매일 아침 인자한 며느리의 얼굴을 가면처럼 쓰고 박 여사의 방으로 향했죠.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 위에는 정체불명의 가루가 섞인 뿌연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본능적으로 그 물을 거부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유라는 강제로 박 여사의 턱을 붙잡고 차가운 물을 입안으로 들이부었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 박 여사는 낮에도 몽롱한 상태로 벽을 보고 중얼거리거나 사랑했던 손녀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지독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곤 했죠. 유라는 그 틈을 타박 여사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으니 바로 방학을 맞아 예고 없이 찾아온 손녀 지민이었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왜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자 유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유라는 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영리한 지민은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죠. 어머, 지민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할머니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주무시고 계셔. 그냥 돌아가렴. 주무신다고요? 낮잠 안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 방문에 저 장치는 뭐예요? 감옥도 아니고. 지민은 유라를 밀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유라는 당황해서 지민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지민은 이미 잠긴 문틈 사이로 멍하게 앉아 침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평소 단정함의 극치였던 할머니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은 지민에게 큰 충격이었죠. 지민은 울먹이며 유라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유라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민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치매 환자는 원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난리니? 치매라고요? 할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큰어머니, 지금 할머니한테 무슨 약 먹이고 있는 거죠? 저 컵에 든 거 뭐냐고요? 지민은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낚아채려 했지만 유라는 빠른 동작으로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려 버렸습니다. 쏟아진 물 위로 하얀 가루 침전물이 선명하게 보였고 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지민을 방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답니다. 유라는 지민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가족에게 말하면 지민의 부모님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며 비열한 조건을 내걸었죠. 지민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일단 물러나는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답니다. 유라는 지민이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며 비웃음을 날렸지만 그것은 유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저택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유라가 독한 와인에 취해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지민은 숨을 죽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미리 봐두었던 2층 테라스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했답니다. 방 안은 환기조차 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낮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유라가 먹인 약 기운 때문인지 박 여사는 그저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하지만 지민이 간절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정신 차려보세요. 라고 귓속말을 하자 기적처럼 박 여사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니? 내가 어떻게 여기를. 유라가 그 독한 년이 너까지 해칠라. 박 여사는 갈라진 목소리로 지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치매 노인의 것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사실 박 여사는 유라가 강제로 약을 먹일 때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내며 간신히 제정신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던 것이죠. 박 여사는 지민의 귀에 입을 맞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유라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반전의 열쇠를 일러주었습니다. 지민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서재 책상 밑에 세 번째 서랍을 뜯어보면 비밀 금고가 있어. 그 안에 내가 미리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과 녹음기가 있다. 비밀 금고요?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큰어머니가 찍게 한 서류들은요? 그건 다 가짜란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변호사를 불러서 미리 조치를 해뒀지. 유라가 가진 건 전부 휴지 조각이야.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척해야 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금고의 열쇠가 아니라 이 저택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는 숨겨진 카메라의 서버 복구 키였답니다. 유라가 설치한 CCTV 외에 박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집안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죠. 지민은 할머니의 치밀함에 전율을 느끼며 열쇠를 품에 안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민에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유라가 가장 기세등등하게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리라고 당부했답니다. 지민아,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 가문을 망치는 저 탐욕스러운 것들을 처리하려면 이 방법뿐이다.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주렴. 지민은 할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반드시 할머니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테라스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지민의 뒤로 박 여사는 다시 초점 없는 눈을 하며 벽을 보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유라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문틈으로 할머니를 훔쳐보며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미치면 되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지만 방 안에서 전개된 이 비밀스러운 공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탐욕에 눈먼 유라의 몰락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죠. 지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서버에 접속하자 유라가 할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폭언을 퍼붓는 모든 추악한 영상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유라가 고대하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라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장을 집으로 불러들여 그동안 박 여사의 지장을 강제로 찍어 만든 재산, 포괄 증여 계약서를 최종 점검했답니다. 서류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는 유라의 손길은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이제 박 여사라는 존재는 유라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기에 그녀는 사전에 예약해둔 사설 구급차를 집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른바 강제 입원을 통해 박 여사를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고
그 틈에 모든 등기 이전을 마칠 속셈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급대원들의 거친 발소리를 예민하게 쫓고 있었죠. 유라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답답한 방에서 나가실 시간이에요. 공기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유라야, 어디 가니? 우리 지민이는 어디 있어? 나 안 나갈 거다. 무섭단 말이야.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침대 기둥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유라는 혀를 차며 구급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건장한 사내들이 박 여사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들것에 묶기 시작했죠. 박 여사의 비명이 저택 가득 울려 퍼졌지만 유라는 오히려 귀가 따갑다는 듯 귀를 막으며 호통을 쳤답니다. 시끄러워요. 어머님이 미쳐서 소리를 지를수록 정신병원 치료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좋게 갈 때 입 다무세요. 그때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진수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자 유라는 그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다그쳤습니다. 당신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 구급차만 떠나면 우리 빚 다 갚고 강남에 빌딩 올리는 거야. 알았어? 진수는 비겁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 여사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에도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증오보다 더 깊은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승취감에 취한 유라는 그것을 그저 치매 노인의 광기라고만 치부해버렸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유라는 곧바로 서재로 달려가 박 여사의 인감 도장과 통장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100억대 자산의 배분 계획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단 설립까지 꿈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이제 끝났어. 늙은이는 평생 병원에서 벽지나 뜯으며 살다 죽겠지.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유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박 여사가 아끼던 최고급 와인을 따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지민의 차 안에서 할머니가 건네준 서버의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복구되어 경찰자, 언론사, 제보창에 업로드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요. 유라가 마시는 그 와인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최후의 만찬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박 여사를 실은 구급차는 목적지인 요양병원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유라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텅 빈 저택의 벽을 타고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병원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박 여사에게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라가 미리 손을 써둔 탓인지 병원 관계자들은 박 여사를 보자마자 거칠게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는 창살이 달린 폐쇄병동 1인실에 밀어 넣었답니다. 유라는 병원장에게 두둑한 봉투를 건네며 절대 아무도 면회시키지 마세요. 특히 손녀라는 애가 오면 당장 쫓아내시고요라고 신신당부하며 차갑게 돌아섰죠. 박 여사는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박 여사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박 여사는 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유라의 죄목에
불법 감금과 약물 오남용이라는 항목을 확실히 추가할 심산이었거든요. 박 여사는 환자복 소매 속에 숨겨온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침대 밑바닥에 부착하며 조용히 지민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유라야, 내가 내 무덤을 이 병원으로 정했다면 나는 내 무덤을 교도소로 정해주마. 한편 유라가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지민은 유라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급조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쳐넣자마자 박 여사 소유의 명동 빌딩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친정 쪽으로 넘기려는 금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지민은 초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유라와 그녀의 오빠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가짜 인감을 찍는 장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죠. 유라는 오빠, 이거 명예 이전 끝나면 바로 해외로 자금 빼돌려야 해. 그 노인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속전속결로 하자고라며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현장을 녹화하며 탐욕에 눈먼 어른들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답니다. 큰어머니, 당신이 지금 찍고 있는 그 도장이 당신의 수갑이 될 거예요. 지민은 촬영한 영상을 할머니가 알려준 비밀 서버로 전송했고 동시에 변호사 팀에게 연락해 유라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시켰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으며 친정 오빠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박 여사가 치매 증상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 시각 박 여사는 병원 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을 도우려는 젊은 간호사 한 명을 포섭하고 있었답니다. 박 여사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유라가 먹였던 의문의 알약 성분 분석을 의뢰하며 반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고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유라는 일식집에서 나오며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화려한 스포츠카 시동을 걸었지만 그 차의 뒤를 밟는 검은색 승용차들의 정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엑셀을 밟았답니다. 박 여사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가짜 통보지민과 변호사팀이 파놓은 함정을 받자마자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지인들과 친정, 식구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거실 중앙에는 박 여사가 평소 아끼던 1945년산 빈티지 와인이 놓여 있었고 유라는 보란 듯이 시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치매로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제가 가업을 잇게 되었어요 라며 가식적인 눈물까지 훔치는 뻔뻔함을 보였답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고 유라가 재산 증여 서류를 보란 듯이 꺼내 보이려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냐? 주인 없는 집에서 잔치라도 벌인 게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기품 있는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박 여사가 꼿꼿하게 서 있었답니다. 유라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죠. 뒤이어 지민과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인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치매 노인이 병원을 탈출했다. 당장 잡아넣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박 여사는 차분하게 유라의 앞으로 걸어와 그녀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답니다. 내가 치매라고? 그래, 내 눈엔 내가 바보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가 나한테 먹인 약물 성분 분석표와 내가 내 지장을 강제로 찍던 영상이 이미 검찰에 넘어갔단다.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유라가 박 여사를 감금하고 약을 먹이며 폭언을 퍼붓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유라를 피했고 지민은 유라가 친정 오빠와 주고받았던 이면 계약서들을 바닥에 뿌려버렸죠. 유라는 이건 조작이야. 난 어머님을 보살피려 했을 뿐이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은 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무너져 내리는 유라를 내려다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답니다. 유라야, 너는 내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지워주마. 이 집에서 내 짐은 이미 쓰레기차에 실려나갔으니 몸만 나가거라. 유라의 남편 진수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박 여사는 아들에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유라의 비명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지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박 여사는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박 여사의 눈에는 승리자의 단호함과 배신당한 어미의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저택의 시계는 정각을 알리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하면서도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남겨진 아들 진수와 친정 식구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곧이어 지민이 건네준 태블릿 PC에는 유라의 친정, 오빠가 긴급 체포되는 실시간 상황과 그들이 빼돌리려던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박 여사는 유라가 찍었던 모든 증여 서류를 본인이 직접 라이터로 태워버리며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탐욕의 파편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유라는 유치장 안에서도 우리 어머님은 치매라니까요. 저 영상 다 가짜예요. 라고 절규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박 여사에게 먹였던 약물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도착해 있었죠. 이제 유라에게 남은 것은 존경받는 며느리의 삶이 아니라 존속학대와 사기 미수라는 무거운 죄명뿐이었답니다. 진수야, 너는 내 처가 내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박 여사의 낮은 목소리에 아들 진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발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고 그녀는 미리 대기시켜둔 공증 변호사를 불러 진짜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100억대 자산 중 80억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20억은 오직 할머니를 지켰던 손녀 지민의 학업과 자립을 위해 신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진수와 다른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어머니의 명의로 몰래 쓴 공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예고되어 있었답니다. 진수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박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죠.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괴물이었던 자들이 돈 앞에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너희에게 돈 대신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 박 여사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일궈온 사업 기록들과 일기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박 여사는 그 모든 기록을 지민에게 넘기며 지혜를 전수했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유라는 자신의 친정, 오빠마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창살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은 자신이 박 여사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가혹한 법이었죠. 박 여사는 저택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퀴퀴한 약 냄새와 탐욕의 흔적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민에게 이제야 이 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라며 씁쓸하면서도 시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지민은 할머니를 모시고 정원을 산책하며 돈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난 박 여사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가 누렸던 화려한 파티복 대신 소박한 면 옷을 입은 박 여사는 이제야 비로소 100억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뼈아픈 교훈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답니다. 저 멀리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유라의 흔적들이 청소차에 실려 멀어져 갔고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금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년 뒤 찬바람이 불던 박 여사의 저택은 이제 복자, 치매 희망센터라는 이름의 따뜻한 복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0억대 자산의 대부분을 쾌척해 설립한 이곳의 개원식 날, 박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어엿한 재단 이사로서 할머니의 뜻을 잇고 있는 지민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박 여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규칙적인 생활과 보람찬 활동 덕분에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개원사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남의 기억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며 세상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죠. 한편 교도소 차가운 담벼락 안에서 유라가 맞이한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는 남편과 자신을 고소한 친정 오빠 사이에서 유라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나는 100억 자산가 며느리다. 당장 내 집으로 보내달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수감자들의 차가운 눈총과 징벌방 처분뿐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유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른 나이에 가성 치매 증상을 보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씌우려 했던 굴레를 고스란히 자신이 쓰게 된 셈이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완벽한 사이다.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들 진수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숙자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찾아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그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라며 바닥을 기었지만 박 여사는 결코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닌 신뢰로 묶여야 한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아들의 불행을 통해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죠. 지민은 그런 작은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할머니가 세운 원칙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유라가 그토록 혐오했던 소박한 들꽃들이 만개하여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마치 박 여사의 승리를 축하하는 춤사위처럼 보였답니다. 개원식이 끝난 오후 박 여사와 지민은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는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민의 손등을 토닥이며 지민아,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나눔은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아진단다라고 나지막이 의조렸죠. 지민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100억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저택은 이제 치매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전당이 되었고 박 여사의 이름은 추악한 자산가가 아닌 위대한 독지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지켜낸 이 장엄한 드라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